안녕하세요. 성공채비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서류나 지원을 많이 하실 텐데 서류 면접 전형에서 탈락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많이들 우울감을 느끼실 텐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취준생 10명 중에 무려 9명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10명 중에 9명이면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계속 탈락이 되다 보면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왜 떨어진 걸까? 뭘 더 준비해야 하는 걸까? 고민도 많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내세운 특집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왜 떨어졌나 시즌4 네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떨어져도 탈락을 통보만 하지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아서 많이들 답답해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즌4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취업 컨설팅 분들을 모셔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실시간으로 스펙과 자소서, 면접, 직무 지원 전략까지 국내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1:1 맞춤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잡정보센터와 함께 시작하는 취준생분들을 위한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금요 스페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영화도 감상하시고 또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더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시대21의 김이주영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화요일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석가탄신일 연휴였는데 좀 잘 쉬셨습니까? 네, 저 쉬지도 못하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아, 또 일? 네. 직접 출근을 하셔서 또 일을 아니요, 하는 인터뷰가 건가요? 마침 그날 2건이나 잡혀가지고 아. 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뭐 영화 배우 네, 인터뷰. 인도에서 온 배우 한 분 인터뷰했었고 네. 예, 영화제 관계자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알차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주영 기자님과 함께 혹 빠질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영화 소개하기에 앞서서 일단 감독 네.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이창동 감독이라고 아시나요? 이창동 감독님 하면 사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최근 또 칸 영화제에 진출하셔서 네. 논란이 아니군요. 화제가 화제. 됐던 분 아니에요? 화제가 됐던 분이죠. 네, 논란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된 유일한 한국 영화여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남규 아나운서처럼 이창동 감독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개봉한 그리고 칸 영화제의 화제작 버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와. 네, 감독님처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역시 기자님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작들을 따끈따끈하게 소개를 받는 것 같아서 기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칸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호평이 이어져서 아무래도 버닝이 수상을 할 것 같았는데 본상 진출을 못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기자님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하셨나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황금 종려상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상을 하나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버닝이 칸에서 상영되고 난 직후에 해외 매체로부터 평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한유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영화제 공식 데일리지인 스크린 데일리는 그 경쟁 작품이 한 편 한 편 상영되고 나면 그 다음 날 별점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네. 버닝이 스크린 데일리지 역대 최고 평점을 오.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화 매체인 인디와이어라든지 헐리우드 리포터 같은 매체도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최고작은 버닝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수상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다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창동 감독의 전작들이 모두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까지 모두 칸 영화제에 진출을 했었고 직전작인 시가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칸이 사랑하는 남자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수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컸었던 거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셔서 정말
화제의 기대작이었는데 아쉽게도 본상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닝을 제치고 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영화도 어떤 영화인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어떤 영화가 그 영광을 안았나요? 네, 대상격인 황금종려상은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만비키 가족이라는 영화에 돌아갔습니다. 네.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국내에 팬이 많은 감독인데요. 대신에 버닝은 황금종려상이라든지 심사위원 대상 같은 본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 그리고 기술상인 벌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황금 종려상과 본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이 받은 상 영화계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영화 평론가라든지 영화 기자라든지 들로 구성된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에서 수여하는 상이고요. 네. 벌칸상은 뭐 촬영이나 미술이 뛰어난 영화, 그러니까 최고의 영화 기술을 선보인 영화들에 주어지는 기술 부문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버닝의 간단한 줄거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주인공은 20대 청년 종수입니다. 종수는 나레이터 모델로 일하고 있는 어릴 적 고향 우리 어릴 때 친구 같은 동네 살았잖아. 혜미를 우연히 만납니다. 혜미는 종수에게 자신이 곧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는데 그동안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에게 대신 밥을 챙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종수는 혜미의 집에서 아무리 불러도 좀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혜미가 아프리카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죠. 그리고 혜미의 귀국날, 공항에 마중을 간 종수에게 혜미는 아프리카에서 만났다는 청년 벤을 소개해 줍니다. 벤은 외제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딱히 직업도 없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벤은 이런 혜미와 종수의 말과 행동을 흥미로워하는데요. 종수는 반면 벤과 함께 다니는 혜미가 걱정되기도 하고 묘하게 질투심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미가 사라집니다. 종수는 혜미의 실종에 벤이 연관돼 있다고 느끼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아직 상영 중인 영화라서 제가 뒷부분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끊으시나요?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 세 인물의 관계가 어떨지 네.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빠져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기자님은 아무래도 영화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 영화를 관람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영화를 못 본 취준생들에게 솔직하게 영화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영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버닝은 이창동 감독이 시 이후에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에요. 8년이라는 공백이 꽤 길다 보니까 어떤 영화를 또 들고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창동 감독이 공허함과 무력감,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끼는 지금의 청년 세대, 지금의 젊은 세대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거장 감독이 어떻게 또 청년 세대를 바라볼까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은 한국에도 팬층이 두터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헛간을 태우다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와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의 만남이란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은 소설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미스테리를 영화적 미스테리로 확장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적 미스테리라는 게 무엇인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봐도 일단 유아인 씨가 주연이 되면서 많이 주목된 것 같은데 스티븐 연이 나오네요. 이분 워킹데드에 나왔던 그분 맞죠? 네. 헐리우드 배우까지 나오게 됐는데 배우들의 캐스팅 조합은 솔직히 어떤 편인가요? 그쵸. 이름만 들어도 사실 되게 궁금한 조합인데 네. 이제껏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보면 정말 당대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뭐 한석규 씨라든지 설경구, 문소리, 전도연, 송강호 씨 등이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 버닝에서는 유아인이라는 좀 젊은 스타 배우를 기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작품 경력이 전무한 완전 신인 배우 전종서 씨를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주셨던 것처럼 워킹데드 그리고 옥자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스티븐 연 배우가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배우인데요. 이 스티븐 연까지 합세하면서 이창동 감독이 이제껏 같이 작업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조합으로 새로운 배우들을 데리고 작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석규, 설경구 이렇게 이 배우들 한 명만 나와도 굉장히 영화가 이슈가 되는데 네. 정말 많은 배우들이 나온 것 같아서 캐스팅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영화 속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자님이 꼽으신 주요 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꼽은 장면은 영화 초반에 혜미와 종수가 오랜만에 처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프리카에? 첫 장면은 네. 술집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동안 열심히 장면인데요. 동거했거든. 어릴 적 동네 여행 친구였던 종수와 왜 혜미는 하필 오랜만에 아프리카요? 만나서 술을 한 잔 기울입니다. 중요한 술자리에서 건 혜미는 진짜 먹고 판토마임을 싶다고 하면서 자신이 곧 아프리카 그러면 여행을 입에 침이 떠난다는 나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맛있어. 이때 혜미는 귤 껍질을 까서 먹는 동작을 마임으로 선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이때 혜미가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종수야. 만한 대사를 합니다. 이종수, 난 내가 먹고 싶을 때 항상 네, 부탁 귤을 하나만 먹고 들어줄래? 있어. 이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 귤이 있다고 내가 키우는 생각하지 고양이 한 말고 마리가 있는데 여기 귤이 없다는 걸 잊어야 돼. 내가 아프리카로 그게 여행 다야. 가면 네가 밥 중요한 좀 건 줄 수 있어? 진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양이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건가? 제 술 먹는 친구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게 한 번 듣고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사실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진 말은 아닌데 네네. 한 문장 한 문장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없는 건 없는 거다,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면 먹고 오히려 싶다고 진실해지지 못한다. 반면 없다라는 그러면 사실 입에 자체를 침이 잊어버리면 나오고 진짜 맛있어. 뭐든지 상상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뭐 지금 판토마임을 하는 것처럼 있는 것과 없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한 메타포로 등장하는 게 고양이와 우물입니다. 예, 고양이 보이리의 밥을 챙겨주기로 했지만 종수는 혜미의 집에서 한 번도 고양이를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고양이의 이름이 보일이지만 사실 종수에겐 그저 보이지 않는 고양이일 뿐인 거죠. 네. 그리고 혜미는 어릴 적 자신이 우물에 빠진 적이 있다. 그리고 종수가 자신을 구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수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맞네. 이 장면들 또한 앞서 말한 의미와 같은 맥락인데 얘기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고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 영화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고 네. 혜미의 이 대사는 이 영화가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첫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혜미 대사가 참 쉬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서 기자님이 첫 번째 장면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다음 두 번째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으로는 종수의 집에 놀러간 혜미와 벤의 만남을 그린 장면입니다. 종수의 집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리가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파주의 한 농가인데요. 그 집에 혜미와 벤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벤은 파주라는 동네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사는 종수도 그렇고 되게 이 인물들을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종수와 벤 사이에 혜미라는 캐릭터가 놓여 있는데요. 혜미는 삶의 의미를 구하고 싶어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자신의 얘기를 할 뿐이죠. 사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지나온 삶의 궤적이 서로 달랐고 앞으로도 그 궤적이 다를 게 뻔한 세 사람이 한 프레임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묘하게 슬픈 감정을 안겨줍니다. 반면에 화면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특히 그리고 희미하게 날이 밝아올 때쯤 벤은 종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런 취미를 고백합니다. 네. 그 비밀스런 취미란 바로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이런 심오한 대사를 합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 자연의 도덕만 있다. 자연의 도덕이란 동시 존재 같은 거다. 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파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 반포에도 있다. 서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다. 이런 심오한 대사를 합니다. 네. 이 친구도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는 편은 아니네요. 아까 그 혜미 뭐 귤 얘기도 그렇고 어쨌든 좀 심오한 의미가 있겠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다들 정말 이렇게 술자리에서 혜미 같은 얘기를 하고 내 친구가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얘 뭐야 하는 그쵸. 반응을 네.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또 굳이 풀이를 해보자라면 사실 자연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죠. 자연재해는 그저 자연 발생적인 현상일 뿐인 거고요. 네. 그렇기에 자연은 그 어떤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건 오히려 인간이죠. 그리고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한다. 동시 존재라는 거는 결국 인간은 그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바로 그럴 수 있는 건 신뿐입니다.
이 말은 즉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건 쓸모없는 것을 태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연의 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벤의 미스테리함이 증폭되고 세 사람이 감정이 고조되고 휘몰아치고 또 부딪히는 장면인데 버닝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 장면이 아닌가 하면서 이 장면을 꼽게 됐습니다. 네. 네. 뭔가 대단한 장면은 없지만 이 세 인물이 대화하는 거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네. 뭔가 좀 이런 영화는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좀 100번 볼 때 다 의미가 다르게 맞아요. 다가올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꼽아주신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로 꼽은 장면은 종수가 비닐하우스를 찾아 헤매는 장면입니다. 벤은 종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가 사라져 버려도 좋은 것, 죄가 돼도 좋은 것,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벤은 종수가 사는 집 근처에서 자신이 곧 비닐하우스를 태울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종수는 자신의 집 주변에 불에 탄 비닐하우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쯤 해미와는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수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동네의 비닐하우스를 살피게 되고 해미가 실종이 되고 불에 탄 비닐하우스를 찾아 헤매고 벤의 뒤를 쫓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미스테리 스릴러로서의 색채를 본격적으로 진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보면 볼수록 영화가 굉장히 매력 있고 분위기가 진짜 묘한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도 어떤 이창동 감독의 숨은 의도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미스터리가 진해진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저 본격적으로 영화의 긴장감이랄까, 영화의 미스터리가 증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닝에서의 영화적 긴장감, 미스터리라는 건 결국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은 진짜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해미는 왜 사라졌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종수의 예감과 직감은 과연 우리가 믿어도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영화가 던져놓은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서 납득 가능한 자기만의 해설을 만들어가는 건 영화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관객이 풀어야 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닝이란 영화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어렵기도 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창동 감독은 굳이 뭔가 영화를 낱낱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영화가 던져주는, 영화가 보여주는 감각과 정서를 잘 따라가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미는 굉장히 예뻐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대비가 되고 감정에 묘하게 빠져드는 것 같은데 영상미는 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정말 이 영화의 미장센은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 아름다운 장면들은 바로 홍경표 촬영 감독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홍경표 촬영 감독은 곡성 그리고 마더 이런 영화들을 촬영을 담당했던 국내 최고의 촬영 감독 중 한 명인데요. 네. 영화적 긴장을 극대화시키고 일상의 공간을 종종 비현실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홍경표 촬영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버닝이 더욱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코너 이름이 영화 직업을 만나다라서 직업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머리 남는 게 귤이랑 비닐하우스밖에 없어요. 저희가 좀 직업에 대해서 얘기도 해봐야 될 텐데 네. 오늘의 직업 힌트를 좀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쉬운 직업들을 딱 영화 제목만 말해도 알 수 있는 영화들을 택시 소개한 뭐 것 이런 같아서 오늘 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 봤는데 네네. 영화 캐릭터 직업이 아니라 바로 이창동 감독의 직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창동 감독을 영화 감독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선생님 그리고 소설가,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을 한 분입니다. 예, 경북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그러면서 81년부터 81년까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재직하던 때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83년에는 신춘문예의 소설 전리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소설 등단을 하게 되죠. 네. 네, 국어를 전공하셨기에 아무래도 소설가로 전향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 전리 말고도 다른 소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창동 감독은 되게 뛰어난 단편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네. 그 단편 소설들을 묶어서 소설집 소지라던가 녹천에는 똥이 많다라는 책
소설집들을 출간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진짜로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는, 촉망받는 소설가였는데요. 소설가로 활동을 하다가 영화계에 입문을 한 건 90년대 들어서입니다. 93년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때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소설의 시나리오를 써서 백상예술대상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창동 감독을 감독으로만 알고 있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국어 교사, 소설가,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81년부터 87년도까지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몸을 담고 있다가 재직하던 중에 83년에 신춘문예 전리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됐는데 국어교사에서 소설가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소설가에서 영화 감독으로 좀 자연스럽게 변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소설을 쓰면서 소설가 최인호 작가인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영화계의 소설을 각색을 하면서 이창동 감독이 영화계에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창동 감독은 그 40대가 돼서 감독 데뷔를 하게 됩니다. 97년에 초록물고기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초록물고기라는 영화 좀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유명한 영화예요. 한석규 씨랑 심혜진 씨랑 명계남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였고요. 이후 초록물고기 이후에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시 그리고 버닝까지 만들게 되죠. 이창동 감독은 소설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창동 감독의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굉장히 소설 같다,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인물의 감정이라든지 상황의 디테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부 장관으로도 재직을 했다고 했는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4개월 가량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이렇게 3편의 영화를 만들고 난 뒤에 참여정부 첫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는데요. 사실 국어교사,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화부 장관까지 이창동 감독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거쳐갔지만 사실 이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글을 쓰고 싶다. 이 세상에 유의미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관직 같은 경우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창동 감독 외에도 이어령, 김명곤, 유인촌 그리고 지금 문화부 장관인 도종환 시인까지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에서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사로 있다가 소설가로 데뷔를 하면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보통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글을 좀 잘 쓰거나 시나리오를 좀 탄탄하게 쓰는 편인가요? 보통 한국에서는 그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는 과정이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그 작품을 가지고 데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이 좋은 연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 버닝과 이창동 감독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 영화와 직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기자님으로서 좀 의견 한마디를 주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심해서 이 직업 저 직업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네네.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못 해봤는데 이창동 감독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 가지 꿈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네네. 여러 가지 꿈에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굳이 지름길을 찾아서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이 40대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40대 영화 데뷔를 했지만 결국 지금은 거장 감독이 된 것처럼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취업하는 분들에게 조금 많은 의미를 주는 말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내21의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 그리고 어떤 직업이 소개될지 많은 기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위해 수고해주신 이주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초재석의 재테크 전문가를 모시고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전월세 구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하지마.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채운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초대석에서는요. 재테크의 여왕으로 알려진 분이시죠. 이데일리의 성선환 기자님 모시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전월세 구하기 팁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에 위치한 썬팅필름 등 특수 코팅필름 제조업체 주식회사 코앤코입니다. 이번에 차량 및 건축용 썬팅필름 해외 영업 및 무역사무 업무를 담당할 무역사무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최소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나 중국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15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무역사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여주시 가남읍 매양로에 위치한 식품에 사용하는 각종 소스 생산업체 주식회사 코리아 제니스입니다. 이번에 생산관리 업무 담당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에서 210만 원이며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및 팩스로 접수한 후 개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지원하시려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빅트론닉스입니다. 빅트론닉스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이동전화기 제조업체로 회계사무원 2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자를 구인하고 있으며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무, 회계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월급은 200에서 21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원 2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TCMC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TCMC 건축사 사무소는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업체로 건축 제도사 3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임금은 월급 23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졸 이상의 건축 제도사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2030 세대는 여전히 집이 없죠. 예전에는 왜 대학을 졸업하면 혹은 뭐 결혼을 하면 직장을 구하면 집이 생길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잡초대석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바로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청춘들의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게 할 주인공입니다. 이데일리의 성선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성선아 기자님, 저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 네. 자기 소개를 조금 대놓고 자기 자랑 한번
네, 안녕하세요. 이대리 성선아 기자고요. 저는 일단 부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금융, 지금 주식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주식 파트에서 다 하고 있고, 일단 재테크팀장을 한 3년 정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좀 취준생들 대상으로 네네. 제가 또 어떻게 사회 초년생 선배로서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눈빛이 아주 살아계시네요. 기자님 정말 미인이시고 팀장님의 포스도 풀풀 나는데요. 재테크의 여왕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집을 구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전월세방 구하기 프로젝트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사회 초년생들한테 약간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좀 하나씩 준비해 갈 수 있는 방법들 비록 지금 취준생이라고 할지라도 더 먼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작은 팁들을 좀 드릴까 해요. 네. 사회 초년생한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인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셔봤는데 통장 많은 예쁜 누나와 함께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맨 처음에는 부동산부에 계셨다가 이제 금융 쪽으로 팀장님을 옮기신 것 같은데 그 이력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부동산 파트에서 한 거의 2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융 파트로 한 3년 정도 있었고 지금 현재 주식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부동산, 금융, 증권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기자님은 좀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재테크의 여왕이라는 타이틀 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기자 생활할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듯이 사실 우리가 취준생일 때는 다 빚을 지잖아요. 카드 빚으로 연명하고 저 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입사 초기까지도 제가 뭐 얼마를 버는지 또 얼마를 쓰는지 뭐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 비슷한 또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게 재테크를 하고 아끼고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된 그런 짠돌이 짠순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인터뷰하면서 저도 따라서 제 가계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저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 케이스지 제가 뭐 타고나서 뭐 이렇게 좀 알뜰하거나 뭐 이렇게 절약을 잘하거나 돈을 잘 모으거나 그건 전혀 저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돈 모으는 건 나와는 별개의 문제야. 어떻게 돈을 모으지? 너무 막연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처음엔 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는 진짜 먼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도 좀 꼼꼼히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날이 높아져가는 집값입니다. 2030 세대는 숨만 쉬어도 적자인데요. 취준생들이나 이 사회 초년생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좀 얼마 정도인가요? 사실 전세값이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정말 천정부지를 많이 올랐어요. 최근 4, 5년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세 상승기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평균 뭐 전세 번듯한 아파트에 살려고 하면 최소 3억 이상이에요. 서울에서는 사실 3억도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뭐 한 3억 이상, 5억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내가 번듯한 전세로 뭔가 좀 신혼살림을 시작하겠다. 이건 사실 조금 너무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니까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접근법을 약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말만 하면 몇 억 이런 억수리가 계속 나와서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이 안 될 텐데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조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돈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보금자리 마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강남에 어떻게 보면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깔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번듯한 집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은 최소하게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인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도움들이 있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준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준생이라든지 사회 소년생 그리고 심지어
신혼부부까지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졸업을 한 다음에 부모한테 독립할 계획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은 내가 취업을 했는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였다든지 아니면 뭐 신혼부부인데 또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월세를 30만 원 이상 그리고 총 1년에 720만 원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저리라는 거예요. 이 저리가 얼마나 싸냐? 연 1.5%. 지금 사실 뭐 와. 시중금리가 한 3%라고 했을 때 네. 거의 절반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우리가 주로 전세 같은 거를 살면 2년 정도 살잖아요. 2년 정도 살고 난 이후에 갚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좋은 게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10년까지 쭉 갚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 심지어 신혼부부들까지도 꼭 알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30만 원 이거 뭐 어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사실 이게 월세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월세 50을 냈는데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게 엄청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월세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 그 아픔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운 돈이 빠져나가는 네. 거라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재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아까 이제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번듯한 아파트 잡기가 어려워서 네. 그러면 보통 빌라나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나요? 그렇죠. 사실 신혼부부들 이 주변에서 아파트로 제대로 시작하는 거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준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들이 빌라에서 일단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주거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내가 언젠가는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일단 청약 통장이 있는지, 네. 청약 통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자기가 지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1순위가 아닐 수가 있지만 나중에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혼부부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취준생이라고 하더라도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금부터 넣어놔야 돼요. 네, 그런 것들 준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일단 내가 언젠가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은지도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이제 내가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알아야지 그 지역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강남에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홍대에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네. 그럼 그런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 지역을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에서 애를 키우고 싶은지 뭐 내가 어떤 지역에서 뭐 남편 또는 와이프와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일단 한번 살아보면서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뭐 매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소부터 지금부터라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 저는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 쉐어하우스라는 것들을 사실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비용을 줄이는 건데 큰 아파트에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한 3-4명 정도 같이 사는 구조가 요즘에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월세 비용을 누리지만 그 안에 아파트의 커뮤니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도 그 쉐어하우스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강남에 산다고 하면 정말 현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는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 내가 한번 이용해 봤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재테크를 할 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도 내가 살 때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운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좀 해놓으면 막상 이제 취준생이라고 언제까지 취준생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쵸. 돈도 벌고 언젠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종잣돈을 먼저 재테크해서 살 수 그때 가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좀 늦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는 한 30만 원짜리 월세 사는데 뭐 집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월세 30만 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취업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같이 재테크도 해서 이렇게 번듯이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부터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취준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아예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게 말씀하실수록 여왕님의 면모가 드러나는 게 정말 빠져들어서 듣게 되는데 저희 이게 청약 통장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조금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게 네. 10만 원이라도 넣어라. 네, 그러면 혹시 청약통장 있으세요? 네, 지금 넣고 있거든요. 네.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네. 그 1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과 뭐 30만 원이 최대였나요? 30만 원 넣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시중보다는 금리가 높아요. 네. 일단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거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재테크의 용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청약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돈을 넣으면 일단 시중에 그냥 적금 드는 것보다는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금리도 높고.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두 가지 목적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중생 중에서 청약통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만들고 거기에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꾸준히 돈을 많이 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야, 근데 이게 주변에서 청약 이게 선정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청약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순위여만 청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1순위를 어느 비중이 있거든요. 네. 일반으로도 운이 좋으면 당첨이 가능해요. 진짜 거의 로또처럼. 하지만 그런 있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보면 네. 일단은 가장 좋은 게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심지어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청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아파트 보유하는 사이트에 가면 청약 일정이 쫙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운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1순위만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도 언젠가는 청약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월세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가 좀 소득이 일정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연소득이 4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4천만 원까지면 그 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신청을 다 한 받을 거죠.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35세.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35세까지 취업 준비를 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35세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소득이 이제 4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취준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의 소득을 보더라고요. 부모님이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준생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이 있다는 거. 어쨌든 평가 기준이 좀 있는 네, 거네요. 그리고 일단 이거를 또 너무 고가를 하면 안 되겠죠 또. 그렇죠, 너무 큰 집을 한다든지.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네, 그런 것들 내가 사실 뭐 월세 30만 원짜리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네. 자, 이게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받아 적을 공간이 없네요. 오늘 너무 알찬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월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전세를 구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월세를 살 것이냐 전세를 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전세와 월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이제 전세를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환산을 해보면 전세 자금 제출을 받는 게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전세가 안 된다라고 하면 월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좀 월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좀 세입자로서 귀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 딱 2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오래 있을 거라고 하면 전세를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일단 한번 이거 구했으니까. 근데 전세는 오히려 월세는 신경 쓸 일이 좀 더 많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일단 그래서 전세가 있는지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요. 요즘 전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전세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세가 있다라면 전세를 하시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전세를 해주는 임대주택인 거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 지원 기관이 정부에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기존 주택의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에 임대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조금 적어요. 이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솔직히 좀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2년 단위로 3회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자금 같은 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까지 네, 지원을 해주고요. 네. 광역시는 6천만 원까지.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이 제도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 전세를 더 추천해 주시는데 그쵸, 네. 전세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월세에 들어가 있더라도 네. 계속해서 전세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현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이제 제가 보면 공인중개사분 한 분이랑은 조금 친하게 지내는 게 좀 좋아요. 네. 저렴한 월세가 나왔다, 전세가 나왔다 이런 먼저 연락이 올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좀 더 저렴한 월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뭔가 갈아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비테크라 내가 고금리를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또 갈아탄다.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있다가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그걸 안 받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갈아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월세를 이만큼 내고 있는데 전세 자금 대출로 받았을 때 이만큼 줄어들겠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 해서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출만으로도 그걸 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달에 뭐 적어도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정도까지 이자 비용을 줄인다고 했을 때 그걸 내 통장에 적금으로 넣는다. 그러면 그게 1년에 250만 원 이상씩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자 비용, 그러니까 주거에서 나오는 이자 비용을 얼마만큼 줄였을 때 얼마만큼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인터뷰를 해보면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있는 어떤 사회초년생인데 전세 막 그냥 2억짜리 막 한 번 살아버리고 대출도 없이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젊은 사람들이니까 약간 보여주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비용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고민을 하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일단 월세, 전세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다음으로 집의 이제 상태를 보고 집을 계약을 하실 텐데 네. 조금 좋은 집을 고르는, 괜찮은 집을 고르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집을 구하실 때는 집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무슨 집주인 입장에서 악덕 세입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전세를 만약에 구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안 된다. 계약 기간 동안에 못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점들이 생겼을 때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을 구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등기부 등본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야?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는 이 집에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네. 이 집이 언제 등기가 됐으며 이게 누구한테 팔렸으며 빚이 얼마인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이 3억짜리 어떤 전세를 얻는데 이 집주인이 빚을 막 2억 5천을 지고 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간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 5천만 원 가지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이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세입자로서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 집주인이 대출이 얼마인지 혹시라도 이게 경매를 넘어갔을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집주인 빚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사실 이런 좀 안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한테 집주인이 직업이 뭐냐, 네, 자금 여력은 좀 있으시냐, 이렇게 빚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뭐 다른 데도 부동산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세입자로서 들어갔는데 확정일자를 만약에 받아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꼭 받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집안 곳곳에 문제들이 집 상태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사는 사람이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 이게 부분은 좀 어떻게 돼야 돼요?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요, 사실. 이거를 뭐 내가 월세 산다고 뭐
네, 세입자가 해야 되고 뭐 전세 산다고 집주인 해야 되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네. 집에 어떤 보일러가 뭐 이렇게 고장 났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빌트인으로 돼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전기기들이 만약 고장 났을 경우에는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그럼 내가 월세 계약을 하기 전부터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애완견을 키우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내가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애완견을 키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동의를 하시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특약사항에 넣어놔야지 나중에 분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건지, 그 수리 비용도 그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것들. 그럼 소소한 것들은 그냥 살면서 내가 고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큰 것들 뭐 이런 그리고 미리 그리고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등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한번 제가 월세로 살 일이 있었는데 등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LED 등으로 바꿔달라고. 바꿔주셨나요? 바꿔줬죠. 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으면 계약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등 LED를 바꿔주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놀리기보다는 그냥 뭐 얼마 안 하는 그냥 등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바뀌면 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 생활 환경이 다르겠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죠. 그렇죠.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냥 덥석 계약하지 말고 집 상태를 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여기 만약에 이거 바꿔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살게요. 뭐 화장실이 됐던 등이 됐던 뭐 냉장고 문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은 계약하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한마디를 해줄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았어요. 근데 사실 뭐 전월세 구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세를 산다고 해서 언제까지 월세를 살 수 없고 그냥 저는 집은 실거주 집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이 왜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나도 또 집을 사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눈빛이 여왕님다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도 알찬 내용이었는데 아마 이걸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알찬 내용이 됐을 것 같아서 다음에도 저희가 불러주시면 꼭 한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선화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잡정보센터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